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더 뉴스는 폭우특보로 문을 열겠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쏟아지던 비, 어제 퇴근 시간부터 쏟아진 폭우로 수도권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평소 강남역 대치동 사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있는 쪽이 평소 대치동 사거리의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있는 쪽, 여기가 바로 어젯밤 강남 대치동 사거리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양방향 6차선이 넘는 대로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차들은 운행을 멈췄고요. 또 여기 침수된 차량들, 바퀴가 간신히 보일 정도로 수위가 높아진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같은 장소라고 믿을 수가 없겠지요. 허벅지까지 차오른 물길을 헤치고 나오는 시민의 모습이 참 위태로워 보입니다. 평소 사거리의 모습과 비교를 해보니까 어제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모레까지 100에서 300mm의 비가 더 온다는 겁니다. 위성 사진 보시죠. 네, 위성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구름대가요, 중부지방에 지금 걸쳐 있습니다. 경기 남부에는 오늘과 내일 350mm의 폭우가 더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좀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번 집중호우와 관련해서는 잠시 뒤 취재기자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예고된 수도권의 폭우, 피해는 정말 막을 수 없었는지 또 예방책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고 폭우특보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에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지하철역과 도로 침수 여파로 출근길 교통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어젯밤 폭우로 주택 침수와 감전 사고까지 일어나면서 8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총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수도권에는 모레까지 추가로 3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비는 취약 시간대인 밤 사이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비대위원장에는 오선의 주호영 의원이 내정된 가운데 이준석 대표와 일부 당원들은 여전히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늘 오후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회담을 갖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 한미와 한중 관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대화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주말 효과가 사라지면서 전날보다 크게 늘어 15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추이로 볼 때 위중증과 사망자가 이달 말까지는 계속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철희 기자를 불러보죠. 네, 이번에는 9호선 동작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온종일 이곳에서 현장 상황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어젯밤부터 많은 비가 내리면서 어젯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출입이 통제된 뒤 지금까지 통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16시간 가까이가 지났는데 아직도 역 밖으로 흙탕물을 빼내는 작업이 쉴 새 없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갑작스러운 운행 중단에 시민들도 출근길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건 모르고 나왔고 지금 보니까 물이 많이 차 있어서 제대로 출근을 할 수 없고 뭐 돌아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좀 빨리 알려줬으면 좋은데요. 뭐 몰랐어요. 출근 중이었고 지금 통제 모르고 왔는데 통제가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출근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좀 당황스러워요. 동작역에 차오른 물은 바로 옆 구반포역까지도 흘러 넘쳤습니다. 이 때문에 구반포역 선로까지 물에 잠겼는데 지역의 복구 작업 여파로 서울지하철 9호선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9호선은 개화역에서 노량진역 사이 상하행, 신논현역에서 중앙보훈병원역 사이 상하행 열차만 운행하고 있는데요. 급행 없이 일반 열차만 달리고 있습니다. 9호선 관계자는 배수 작업을 서둘러 오늘 안으로 열차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역에서도 열차 운행과 지연이 잇따랐습니다. 앞서 어젯밤에는 서울 지하철 7호선 이수역 곳곳이 호우로 불어난 물을 견디지 못하고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리기도 했는데요. 사고 여파로 이수역에서는 열차가 서지 않고 통과했습니다. 또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도 도림천 범람 영향으로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고요.
서울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대봉역과 오리역도 선로 침수 등 피해로 한때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로 시내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도 운행에 차질을 빚었는데요. 이에 서울시는 출근 집중 배차 시간을 기존보다 1시간 늘려 아침 7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운영했고요. 퇴근 집중 배차 시간도 30분 늘려 5호선과 6호선, 7호선, 신림선을 각 2번씩 모두 8번 늘려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 막차 시간도 새벽 1시에서 1시 반까지로 연장해 운영하니 이용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전해드리지 못했던 서초대로 현장 모습. 황유태 기자 다시 한번 전해주시죠. 네, 이곳은 강남을 지나는 중심도로 중 하나인 서초대로인데요. 어젯밤 400mm 가까이 내린 폭우로 인해 도로와 상가 모두 가득 물이 차올랐습니다. 아직 이 상가 지하에는 1층과 연결되는 계단까지 물이 가득 찬 상황입니다. 상가는 오전 내내 상인들이 청소한 탓에 지금은 물에 젖은 물건들을 정리하는 정도지만 도로에는 아직도 고장난 버스와 차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자영업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물이 허리까지 왔어요. 이 자리가 있고 저 밑에는 모든 자동차들은 다 덮였고 카니발이 지붕이 보일 정도였어요. 왕복 8차선 도로 중 강남역 방향 4차선 도로에 차들이 주차장처럼 완전히 서 있는 모습입니다. 승용차나 SUV 등 차종을 가리지 않고 외제차들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곳 사거리 한복판에는 144번 버스가 앞범퍼가 완전히 사라진 채 12시간 넘게 방치돼 있다 방금 견인됐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기차들이 보급되면서 차 내 배터리로 인해 감전 등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방치된 차량들 탓에 하루 종일 정체가 이어지자 경찰관들이 직접 수신호를 보내 교통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침수된 차들은 어젯밤 한강 이남 지역, 그중에서도 강남 쪽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아직 서울시나 자치구들이 발표한 통계는 없지만 보험업계는 서울에서만 침수 차량이 1000대가 넘을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집중호우가 장기화하면서 침수 차량 신고가 2000대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이렇게 침수돼 방치될 만큼 비가 쏟아지면서 서울 곳곳에서는 심야 배송이나 음식 배송이 줄줄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일도 잇따랐다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0일까지 수도권에 최대 300mm의 비가 더 내린다고 예보된 만큼 서울시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황윤태, 김철희 기자 추가 소식 들어오면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어제 0시부터 쏟아진 집중호우는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에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주요 길목에 있는 댐들은 수문을 열고 수위 조절에 나섰는데요. 군남댐과 춘천댐에 각각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김혜린 기자,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경기 연천군 군남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군남댐에 나가 있고요. 홍성욱 기자는 지금 춘천댐에 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 춘천시 신부급 춘천댐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네, 춘천댐은 방류가 시작된 것 같고요. 김혜린 기자, 북한 방류 상황에도 영향을 받는 곳인데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곳 군남댐에는 이른 아침에 비가 그쳤다가 다시 장대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 뒤로는 댐에서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13개 수문을 모두 열고 물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겁니다. 군남댐 수위는 낮 1시 기준 28.2m로 한계 수위인 40m에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소당 방류량도 전날 밤보다 줄어 지금은 2,050톤가량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또 오전 중 경기 북부 지역에 강한 비가 예보돼 양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휴전선 인근 북한 강수량도 지켜봐야 하는데요. 비가 내리는 정도에 따라 군남댐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환강댐을 방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일부터 어제까지 북한에는 200mm가량의 폭우가 쏟아졌고 내일까지 황해도와 한겹 남부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상류인 임진강, 한탄강, 북한강 등에선 혹시 모를 범람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후 1시 기준 임진강 최북단 남박 한계선에 있는 필승교 수위는 3.37m로 점차 내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대피 권고 수준을 넘습니다. 수도권 곳곳에서 비 피해가 잇따르면서 행정안전본부는 오늘 새벽 1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고 풍수의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또 전국 47개 시군에서는 산사태 예보가 발령됐는데요.
기상청과 산림청은 저지대 침수와 하천 저수지 범람에 유의하고 또 산사태 우려 지역에서는 입산을 자제하고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네, 이번엔 춘천댐으로 가보겠습니다. 홍석 기자, 지금 강원 지역에 있는 댐들도 수문을 열고 수위 조절에 나섰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이 앞서 춘천댐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북한강 수계댐 가운데 한 곳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바로 이 춘천댐인데 현재 27개를 열고 이 물을 계속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초당 1000톤이 넘는 물을 쏟아내고 있는 건데요. 계속된 비로 댐 수위 조절에 나선 겁니다. 현재도 계속해서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북한강 수계댐뿐만이 아닙니다. 남한강 충주댐도 방류에 나섰습니다. 남한강 상류인 제천과 단양 등의 많은 비가 예상돼 2020년 9월 이후 2년 만에 초당 1,500톤 정도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북한강과 남한강, 한강 상류 두 물줄기에서 댐들이 줄줄이 문을 연 건데요. 한강 수계 댐들이 수문을 열면 하류 강과 호수의 수위가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호수나 강가 주변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시설물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건은 북한강 최상류 소양강댐입니다. 총 저수량 29억 톤으로 국내 최대인 소양강댐은 오늘 정오부터 초당 2,500톤의 물을 내려보낼 계획이었는데요. 인제, 양구 등 상류 지역의 비가 예상보다 덜 내리면서 수문 개방을 내일 오후 3시로 연기했습니다. 이 수문 개방 여부가 다소 유동적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원 지역도 비 피해가 많이 발생했죠?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불어난 이 계곡물 보이실 텐데요. 정말 무섭게 불어났습니다. 이 모습만 봐도 비가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피해는 200mm 이상 폭우가 쏟아진 횡성과 원주, 평창 등 강원 영서 지역에 집중됐는데요. 비 피해 상황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새벽 횡성군 우천면과 서원면 쪽에 강이 불어나며 2명이 고립됐다 구조됐고요. 어제 오전 철원 동성읍에서는 주택 침수와 차량 고립 등의 피해도 보고됐습니다.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에서 50대 펜션 투숙객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4시간여 만에 하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비가 계속 내리고 지반이 약해지다 보니 가장 큰 걱정은 갑작스러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입니다. 강원 지역 산사태 취약지구가 무려 2천여 곳에 달합니다. 평창과 원주, 횡성, 춘천 등에는 산사태 경보가, 나머지 강원 나머지 지역에선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언제 어디서든 사고가 날 수 있는 만큼 산간 계곡에 계신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혜린 홍성욱 기자 연결했는데요. 댐 방류 상황 계속해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인명 재산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수도권에 쏟아진 폭우로 지금 현재까지 모두 8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실종자는 6명이고 400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유정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네,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 상황 어떻게 됩니까? 네, 오전 11시까지 집계한 피해 현황입니다. 사망자 모두 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추가된 사망자가 남성인데 새벽 4시 반쯤 경기도 화성에서 산사태로 무너진 토사에 깔려 변을 당했습니다. 어젯밤 9시쯤에는 서울 관악구의 반자에 살던 가족 3명이 침수로 고립돼 숨졌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동작구에서 가로수 정리 작업을 하던 60대 구청 직원이 감전으로 숨졌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에도 동작구에서 주택 침수로 1명이 숨졌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는 버스 정류장 붕괴 잔여물과 도로 장면 토사에 깔려 2명이 숨졌습니다. 서울 서초구에서는 4명이 실종됐고 경기 광주에서는 하천 범람으로 2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이재민 씨도 속출했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일대에 230세대 391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현재 학교, 체육관 등에 흩어져 대피해 있습니다. 네, 지금 정부와 서울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행안부가 어제 새벽 1시에 가동했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단계를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수위의 대응 단계입니다. 위기경보 수준도 가장 높은 수준인 심각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객선 8개 항로 11척 운항을 통제했고 용인서울고속도로 일부 구간도 통제하며 현재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24시간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침수된 지하철역 11곳 가운데 10곳은 현재 정상 운행 중이고 9호선 동장역도 이제 곧 개통 예정입니다.
실시된 지하차도 11곳 중 8곳 복구 완료됐고 개포 영곡동서 동작 지하차도는 오늘 중 복구 예정입니다. 어젯밤 이 지역을 현장 점검한 오세훈 시장은 오늘 오전에는 동작구 사당동, 관악구 신림동 등 일대를 돌면서 현재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 계속 오늘 피해 상황 점검하면서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우가 수도권을 강타해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전에 관계기관 긴급회의를 열었고 침수 사망 사고가 발생한 피해 현장도 직접 찾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윤 대통령 현장 방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낮에 서울 신림동 다세대 주택을 찾았습니다. 발달장애 가족의 침수 사망 사고 현장입니다. 어제 자정쯤 이곳 반지하 주택에 살던 40대 여성과 그 여동생 또 10대 딸까지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간밤 폭우로 침수된 반지하 건물에서 사고 당시 상황 보고를 듣고 애도를 표했습니다. 앞서 오전 9시 반부터는 정부 서울청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관계기관 긴급 점검회의도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은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고 모든 역량을 인명피해 예방에 집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하고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2차 피해가 없도록 통제하고 또 신속한 응급 복구를 거듭 강조하면서도 경찰과 소방대원, 지자체 공무원 등 대응하는 분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의무라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총력을 다해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상황 종료 시까지 총력 대응을 당부드리고 국민들께서 충분하다고 느끼실 때까지 끝까지 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어젯밤 9시부터 오늘 새벽 3시까지 실시간으로 폭우 상황을 보고받고 지침과 지시를 내렸고 오늘도 새벽 6시부터 실시간으로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는데요. 일각에서 윤 대통령이 폭우 현장이나 상황실에 왜 가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한 반박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전 브리핑에서 기록적 폭우 상황에서 모든 인력이 현장 대처에 매진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이동하면 폭우 대처 인력들이 보고나 의전에 신경을 쓰게 돼 대처 역량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치 대통령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것처럼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고 대통령 역시 폭우 속에 출퇴근하면서 국민과 함께 피해를 체감할 수 있었고 더 긴박하고 긴밀하게 지시를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앞서 복구 중이라고 전해드렸었죠. 서울에 내린 호우로 구간이 폐쇄됐던 서울 지하철 9호선 지금 전 구간 운행을 재개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지금 서울시는 폭우에 침수했던 동작역 그리고 구반포역 선로 복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지하철 9호선 전 구간에서 열차가 정상 운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중부지방에 내린 115년 만의 집중호우로 수압을 이기지 못한 맨홀 뚜껑이 열리고 튕겨오르는 일이 번번하게 벌어졌습니다. 네, 실제로 맨홀에 빠지는 사고도 발생했는데 집중호우 때는 길바닥이 잘 보이지 않아서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도로 한가운데 거대한 물줄기가 솟아오릅니다. 어떡해요? 쏟아지는 비에 수십 킬로그램 맨홀 뚜껑을 뚫고 하수도가 치솟은 겁니다. 서울과 경기 등 중부지방에 내린 115년 만의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맨홀 뚜껑이 열리거나 하수가 역류했고 실제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맨홀에 빠진 남성을 시민들이 모여 꺼냅니다. 잠시만요. 아니 이거 저기 좀 불렀어. 이거 맨홀이라고 받아야 폭우에 뚜껑이 열린 걸 미처 보지 못한 거로 보이는데 이 같은 맨홀 사고는 물이 찰 수 있는 집중호우 때 더욱 위험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전주의 공사 현장에선 맨홀서 작업하던 50대가 폭우에 갇혀 숨지기도 했습니다. 맨홀 사고는 수압을 이기지 못한 뚜껑이 튕겨나오며 발생하기도 하는데 시간당 50mm의 비가 내리면 40kg의 철제 맨홀 뚜껑이 순식간에 튀어오른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맨홀 뚜껑이 튀어오를 땐 별다른 전조 증상이 없어 접근하지 말아야 하고 물에 잠겨 맨홀 구분이 어려울 땐 가능한 통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큰 것이 한 50kg짜리가 있어요. 있는데 그건 뭐 가볍게 들어 올리죠. 전조 현상이 없이 그냥 물이 꽉 차면 바로 들어 올라 버리죠. 왜냐면 압력이 한꺼번에 올라오거든. 저 먼 데서부터. 맨홀 사고는 비가 그쳤다고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집중호우 때 열린 맨홀 뚜껑이 계속 열려 있을 수 있어 보행자나 차량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권난기입니다. 네, 서울의 시간당 140mm가 넘는 물 폭탄이 쏟아지면서 115년 만에 최악의 호우가 기록이 됐습니다. 네, 이미 많은 비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모레까지 350mm의 폭우가 더 쏟아질 걸로 보여서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정혜은 기자. 네, 문화생활과학부입니다. 자, 밤사이에 서울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115년 만에 지금 최악의 수준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은 지난 1907년부터 기상 관측이 시작됐는데요. 어제 내린 비는 기상 관측사상 그러니까 115년 만에 가장 강했습니다. 1강 수량, 시간당 강수량 모두 기존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어젯밤 서울 동작구에서 기록된 1시간 강우량은 141.5mm였습니다. 관측사상 가장 많았던 1942년 1시간 강우량 118.6mm를 크게 뛰어넘는 양입니다. 또 동작구의 1강우량도 381.5mm로 역대 1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번 폭우는 낙뢰도 동반해 어제 하루 수도권에만 무려 2,000번이 넘는 벼락이 쳤습니다. 네, 지금 피해도 굉장히 많이 속출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도 350mm 정도의 호우가 더 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비가 예고된 지역은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충청 북부 지역입니다. 이미 정체전선상에서 만들어진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안산과 가평, 서울 도봉구 등에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비는 중북부 지역으로 더 확대하면서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충청 북부에는 모레까지 350mm 이상의 호우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서울은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300mm의 많은 비가 예상돼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어제와 오늘 4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집중된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 북부에는 산사태 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밤사이 또 한 번 시간당 50에서 100mm의 물폭탄이 쏟아진다면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까지 중부지방에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내일 낮부터는 충청과 전북지방에도 국지성 호우가 확산하겠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북한에도 연일 폭우가 쏟아지면서 농작물과 사회 기반 시설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은 황해도 남부와 강원도 남부, 개성에 폭우와 많은 비가 주의 경보가 발령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황해도 배천군과 장풍군, 강원도 철원군, 개성에 폭우를 동반한 5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다고 전망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재해성 이상기후가 수시로 사회주의의 전야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농작물이 각종 자연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보다 강력히 세우는 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어젯밤 수도권 곳곳 폭우 또 침수 피해가 잇따랐죠. 앞서 전해드린 대로 지금까지 인명피해 8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됐습니다. 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는 물난리로 일대가 쑥대밭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견된 집중호우인데도 피해 상황은 왜 이렇게 컸던 건지 사회일보 강민경 기자 그리고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강민경 기자. 지금 계속해서 피해 상황 전해주고 계시는데 강남 피해가 상당히 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어젯밤 9시쯤부터 강남이 그야말로 지금 물에 다 잠겨버린 상황입니다. 이게 넓은 강남대로가 어떻게 이렇게 물에 잠길 수 있는지 사실 의문이 들 정도인데요. 지금 시청자들이 제보해준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영상이 쭉 나오고 있는데 여기가 강남대로인데 사실 지금 차로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뭐 큼지막한 자동차들이 지붕만 겨우, 특히 버스 같은 경우도 그렇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요. 유리창이 거의 다 잠길 만큼 물이 차서 사람이 밖으로 나오기조차 힘들어 보입니다. 또 건물 위에서 찍은 영상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아예 차 지붕도 안 보이는 모습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강남 대치동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게 어제 이른 밤부터 사실 이곳은 좀 피해가 심각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운전자는 좀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인데 시동을 걸거나 운전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오히려 차가 둥둥 뒤로 떠내려가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주거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강남 논현동 일대인데요. 흰 담벼락을 따라서 황토색의 물이 줄줄 흐르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또 근처에 보면 에어컨 실외기가 파손이 돼서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보는 곳은 서초구 일대를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로가 마치 폭포수 하천처럼 변한 모습을 같이 볼 수 있는데 냉장고가 떠내려가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기 떠내려가는 흰 물체가 냉장고인데 저런 게 떠내려가는 충격적인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강남대로 지상 상황이고 네, 맞습니다. 지하 피해도 상당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상보다 오히려 지하 피해가 더 심각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잘 지어진 강남의 건물이라면 그래도 좀 침수 피해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실제로는 피해가 더 컸습니다. 지금 서초구의 한 대형 빌딩 밑에를 보고 계신데요. 에스컬레이터가 뭐 제 기능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폭포수 같은 물을 흘려내리는 곳이 됐다는 걸 제보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강남에 있는 백화점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저기 물이 가득 차서 밑에 판자를 깔아놓은 모습 볼 수 있는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엘리베이터에 저렇게 물이 뚝뚝 흐르고 있는 모습 네.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누가 물을 막아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좀 무섭기까지 한데요. 또 지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네, 이제 강남에 있는 한 빌딩 지하로 넘어왔는데요. 건물 지하 식당가인지 뭐 저수지인지 수영장인지 헷갈릴 정도의 모습인데 지금 바닥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조차도 쉽게 짐작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마지막으로 강남역 지하상가,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는 곳인데 여기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물이 가득 들어찬 지금 보여주는 곳은 강남역에 있는 식당가 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렇게 물이 잠깐 차가 지나갈 때마다 물이 들어차는 모습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장석환 교수님께 좀 더 전문적이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서울 네. 강남 한복판을 비롯해서 좀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예. 근데 도로 위에 물이 차 있으면 도로 밑에 상황이 어떠냐 궁금해요. 배수로가 있을 거고요. 당연히 물이 빠져나가야 될 텐데 왜 못 빠져나간 거죠? 기본적으로는 일단 이번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시간당 110mm가 왔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마 100년 정도의 처음 기록적인 폭우였는데 저희가 이제 통계학적으로 먼저 좀 살펴보면 제가 그 통계학적으로 검토를 해봤더니 한 250년 빈도 정도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과 같은 시간당 110mm의 서울 지역에 오는 비는 한 25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비였으니 가장 큰 거고요. 그렇군요. 하루가 예. 340mm 온 것도 한 80년에서 한 100년 정도의 어떤 그런 강우량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비가 많이 왔어요. 두 번째는 예. 배수 시스템은 크게 보면 이제 하수 관로와 배수 펌프장으로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군요. 그 배수 펌프장의 설계가 보통 30년 빈도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도심지가. 그런데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이 저지대일 뿐만이 아니고 처음에 도시계획을 했을 때의 그 배수 관로의 용량을 설계할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도시가 집중이 되고 도심이 더 발달했기 때문에 그 용량 자체가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아스팔트로 인한 포장으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발생을 하고요. 네. 그래서 그 용량과 지금의 용량 부족과 두 번째 집중호우에 의한 그 두 가지의 원인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키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그렇군요. 수가 근데 있습니다. 강남도 보면요, 그 지대가 좀 낮은 데인가요? 대치동하고 그렇습니다. 서초동이 큰 피해를 입었더라고요. 그 예. 전체적으로 지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굴곡을 이렇게 되면 이게 저지대 쪽이 다 대치동하고 서초동 이쪽인가요? 맞습니다. 그쪽 예. 부분이 특히 이제 강남역을 중심으로 해서 반포 쪽과 그다음에 대치동 그쪽 서초동 그쪽이 주로 조금 저지대이고 대부분 예. 그쪽의 물들은 이제 한강으로 배수를 시켜야 되는 그런 관로 시스템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게 한 곳으로 집중을 해서 그쪽으로 배수를 시키다 보니까 배수 용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한데 그와 반해서 서울시의 그
재해라든지 관로에 대한 투자가 그만큼 덜 이루어졌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는 게 이미 예고가 되긴 됐었잖아요. 그러면 당장에 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은 없었습니까? 지금의 상태에서는 대단히 많은 예산과 시간을 많이 들여야지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구조적인 대책을 통해서 하기에는 일정 부분의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도심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새로운 땅을 산다든지 새로운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지형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는 이제 분산형 홍수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각 지역마다 조금씩 홍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각 지역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흔히 놀이터라든지 학교라든지 그 지하에 다목적 저류지 같은 것을 통해서 초기 우수를 거기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상당 부분 중요합니다. 지금 홍수가 피해가 나는 것은 전체적인 비의 양이 굉장히 많이 오는 것보다는 예. 집중적으로 1시간 혹은 2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예. 따라서 1시간, 2시간에 올 수 있는 양을 초기에 있는 우수 홍수량을 얼마만큼 잘 잡아주느냐.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각 지역으로 분산을 해서 조그마한 저류지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같은 아스팔트 포장을 조금 더 투수성 포장으로 한다든지 이런 전체의 도시계획과 같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이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지. 특히 도심지의 홍수 피해는 이렇게 큰 돈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분산형 홍수 관리 시스템이 지금은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강북도 지대가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을 텐데요. 강북보다 강남이 전체적으로 더 낮습니까? 전체적으로 꼭 강남이 전체적으로 낮다기보다는 예. 그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네. 그 약간의 분지 형태로 되어 있는 몇 군데의 지역들이 좀 있고요. 그거보다는 도심의 발달에 따라서 배수 시스템의 체계가 얼마나 잘 갖춰졌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과거에 2010년도에도 광화문에 대규모 침수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도 역시 강남역 사거리에도 침수가 일어난 것처럼 예. 그런 경우도 배수 시스템의 문제다 이렇게 하고 지금의 이제 설계 기준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30년 빈도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게 한 80mm에서 90mm 시간당 그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이거든요. 따라서 이것을 완전히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확충을 하거나 관로를 더 크게 넓혀야 되는 거네요. 확충을 그렇게 크게 넓히거나 아니면 새로운 관로를 깔아서 그렇군요. 두 가지 관로로 이렇게 한다거나 예.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역의 소규모로 홍수 분산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큰 홍수의 그 첨두 유량을 좀 낮추는 방법 이런 형태로 가야지만이 좀 진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어제 비가 많이 내리면서 안타까운 사고 소식도 있었는데 신림동 맞습니다.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3명 사망했다는 소식도 들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 관련해 갖고 저희 측에도 영상 하나가 지금 들어와서 영상 함께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게 구조를 시도하던 당시의 제보 영상이 저희 측에 일단 확보가 됐는데요. 지금 보시면 소방대원들이 긴급하게 반지하 창틀을 뜯어내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또 현관을 포함해서 여러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도 추가적으로 나오는데요. 지금 소방당국이 굉장히 긴급하게 창틀을 뜯어내는데 진입할 방법이 없어서 조금 애를 먹고 있는 장면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가지고요. 사실 소방당국이 출동한 시간은 굉장히 빨랐다고 합니다. 한 5분 정도 내로 현장에 갔는데 이미 저 반지하 방에 물이 가득 들어찬 상태여서 어떻게 진입을 할지 몰라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결국 어젯밤에 이곳 반지하에서 40대 자매 2명과 13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이 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매 중에 한 명의 딸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사망 원인은 좀 추가로 알아보긴 해야 되겠지만 발견 당시에 이미 반지하의 집이 거의 잠긴 상태였고 이후에 저희 취재진이 간 상태를 좀 보니까 물건들이 둥둥 떠다닌 흔적이 고스란히 노출이 된 상태였기도 합니다. 소방대원들이 옆집에 있던 아이들 셋은 좀 모두 구조하긴 했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이 일가족이 구조되지 못한 상황이 안타까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장수환 교수님.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방범 창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밑으로 가면은 현관문이 있을 텐데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 거죠 지금. 예. 예. 지금 반지하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출입구 쪽은 물이 상당 부분 찼으니까. 찼다고 보여지거든요.
물이 만약에 1m 정도, 그러니까 보통 출입문의 한 3분의 1 혹은 반 정도만 차게 되면 그 수압의 힘이라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을 해보면 1입방미터, 1세제곱미터라고 하는 것은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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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어린이 교실의 교탁 반 정도 되는 정도의 1입방미터의 물의 힘이 약 1톤 정도 됩니다. 1톤이요? 예. 1000kg?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닥치는 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힘으로 밀어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없고요. 문을 열 수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틀로 이렇게 물이 넘어오면서 물이 떨어지는 속도가 보통 한 5m, 초속 5m에서 10m 정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물의 속도가 5m/s, 초당 5m 이상이 되면 사람이 건너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런 경우는 우리가 당황하는 것보다는 그 바깥에 있는 물과 안에 있는 물이 수위가 같아지도록 만들어주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그러면 양쪽의 수압이 같아지면 그 수압이 서로 상쇄돼서 문이 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전원을 꺼야 되는 거고요. 감전 사고의 위험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수위가 같아질 때까지 기다려서 그때에 빠져나오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맨홀이나 변기 역류 현상도 심각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강남만의 일은 아니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오후부터 이런 역류 현상이 굉장히 많이 저희 측에 접수가 됐는데요. 지금 영상 하나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보는 영상은 어제 오후에 인천 중구의 연안부두라는 근처 한 식당입니다. 물을 빨아들여야 할 변기가 오히려 쉴 새 없이 물을 뱉어낸 모습을 방금 전에 확인할 수 있었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그렇네요. 저런 상황인데요. 이게 마치 영화 기생충 아시잖아요. 거기 나오는 한 장면 같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게 오물하고 뻘이 뒤섞인 바닥도 확인할 수 있는데 저 바닥이 원래 검은색이 아니었다고 저희가 전화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저렇게 이미 엉망진창이라서 당장 수습할 수조차 없어 보이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 또 강남역 3 세무소 앞 사거리에서는 맨홀 역류 현상으로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무거운 쇠뚜껑이 막 들썩일 정도로 물이 무섭게 쏟아져 나오고 지금 보시는 상황 자체는 이미 쇠뚜껑은 빠져나간 상태고 물이 마치 붕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상황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하주차장 입구를 걸어가는 한 사람의 걸음도 보이는데요. 이게 무척 위태로워 보입니다. 지금 보이는 게 쇠뚜껑이 들썩이는 그 현장인데요. 여기가 강남의 역삼 세무소 앞 사거리라고 합니다. 근처를 오토바이가 지나는 현장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망연자실한 상태로 그저 저렇게 지켜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교수님이 맨홀 역류, 변기 역류 굉장히 심각한데요. 예,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만 기생충 같은 영화에서만 보던 장면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원래 이 하수관이나 맨홀의 부분들은 압력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 흐름이라는 게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서 하천까지 흐름이 유도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 경우는 물이 이제 관로에 꽉 차게 되면 압력이 발생하는데 압력이라는 것은 압력이 가장 낮은 곳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군데의 하수관이라든지 저런 변기 부분 중에서도 가장 압력이 낮은 부분이 그쪽으로 압력이 몰리게 되면 그쪽에서 물이 역류하거나 솟구쳐 오르게 돼 있는데 압력의 크기만큼 높이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 압력이 크면 클수록 높이 올라가는 물의 위치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높아지고 특히 반지하 같은 데는 거기가 더 보통 관로들보다도 도로의 맨홀보다도 더 낮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압력이 더 낮은 곳이 많거든요. 그런 데에는 훨씬 더 저렇게 반대로 역류가 될 가능성이 많고 근처를 절대 지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지대에 있는 맨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지대에 있는 맨홀도 다른 높은 지역에 있는 맨홀의 위치보다 낮기 때문에 압력이 낮은 곳으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특히 저지대라든지 도로가 움푹 파인 데라든지 지하차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특히 이렇게 집중호우가 될 때는 상당 부분 조심하고 우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리고 어젯밤에 SNS에 상당히 많은 피해 상황들이 전해졌는데 그중에서 그 강남 배수구 쓰레기를 직접 치우는 분의 사진도 공유가 됐었거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사진인데 저렇게 배수구만 좀 잘 치워도 이 정도 피해까지는 안 일어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수관에서도 정말 중요한 게 유지 관리 부분인데요. 대부분 이제 유지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거기 안에 토사가 쌓인다든지 쓰레기가 쌓인다든지 뭐 담배꽁초가 쌓인다든지 대부분 이렇게 조그만한 비에도 그쪽에 다 몰리게 되고 거기에가 많은 토사가 유입되기 마련인데 한 가지 안타까웠던 것은 지난 30일인가 31일 날 기상청이 장마가 끝났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지 관리에 좀 소홀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렇게 쓰레기가 쌓여 있고 거기에가 꽉 막혀 있다면 하수구의 배수 역할을 못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대책을 좀 전문가분께 장성규 교수님께 여쭤봐야겠어요. 지금 서울시가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수방 예산이 줄었다고 하고요. 중대재해 전문가 자리가 공석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뭐 그렇다고 저도 보도를 예산을 보고 왜 알았습니다. 줄였죠? 우리가 뭐 흔히 이렇게 홍수가 크게 날 때는 거기에 정말 많은 예산과 그다음에 인력을 투입할 것처럼 되지만 또 며칠 지나면 또 이제 이렇게 가뭄이 들고 또 폭염이 시작되면 또 홍수에 대한 부분 금방 잊어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재난 관리를 하지를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예산이라고 하는 게 이쪽 부분에 쓸 것보다 뭐 당장 눈에 보이는 부분을 쓰기 마련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 재난 예산과 재난에 대한 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재난은 예방을 하는 게 복구를 하는 것보다 예방을 10을 하면 복구는 100에 해당되는 정도의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방 때 더 예산을 쓰고 더 많은 쪽을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좀 365일 재난과 함께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어제 비가 이렇게 많이 온 상황에서 오늘도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차량을 두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 많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지하철 타고 가는데 물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화면들도 제보가 됐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일단 지하철은 일단 무정차 통과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하철과 그다음에 지자체의 재해대책본부의 판단력이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그 안에 사람이 있었을 경우에는 빨리 피해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식간에 들어오는 물의 유속에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유속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래쪽으로 물이 내려오면은 그 낙하의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특히 이제 어린이나 노약자분들을 먼저 세우는데 반드시 2사람 혹은 3사람씩 같이 손을 잡고 같이 지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하철의 난간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내를 해주시고 그렇게 좀 지도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어떤 그런 재해 상황이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생각으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상의 시나리오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강민현 기자 마지막으로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보 화면을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제보하면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저희 제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가 계속 오다 보니까 이 비 상황에 대해서 좀 시청자분들이 집에는 물이 들어차거나 하면 계속적으로 이제 저희한테 제보를 보내주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제보 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카카오톡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제보는 YTN 혹은 뉴스는 YTN을 검색해 주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 나오는데 그쪽으로 영상이나 사진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전화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398-8282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제보 접수팀에서 제보 접수를 도와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보 영상을 찍으시거나 저희한테 제보를 주실 때는 다만 안전에 꼭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보여드렸다시피 시청자들이 주시는 소중한 제보 영상으로 관련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소식 들어오는 대로 계속 비 피해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까지 350mm의 비가 더 예보돼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보 강민경 기자 그리고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 짚고 다시 포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마무리합니다. 네,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추인을 받았고요. 조금 뒤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비대위 전환을 위한 전국위가 오늘 오후에 예정돼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오늘 오전 전국위원회에서 당대표 직무대행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원 개정안이 가결됐고요. 그 뒤 비대위원장을 추대하기 위해 전국위원회는 정회했고 오후 2시부터 화상 의원총회가 열렸다 지금은 끝났습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으로 오선 주호영 의원을 추대했는데 조금 전 의총에서 추인을 받았습니다. 송원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주 의원을 추천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당내 최다선 의원 중에 한 분으로 또 원내대표도 역임하시고 했기 때문에 당 내외의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계시고 의원총회를 마친 뒤 오후 3시 30분부터 전국위원회가 다시 속개됩니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제적위원은 700명이 넘는데요. 오늘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고려해 오전 9시부터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찬성표가 더 많을 경우 비대위원장 임명이 확정되고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대위 이후 1년 2개월 만에 다시 비대위 체제로 전환됩니다.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 측 사실상 자동 해임되는 걸로 이제 가고 있는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죠?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이 대표는 비대위가 출범하면 징계가 끝난 뒤에도 돌아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전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친 이준석계로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한 김용태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의지도 크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가처분 신청은 제가 당대표 보좌역을 통해서 전해 듣기로는 오늘 의결 이후에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과 별도로 기자회견을 13일 날 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이런 가운데 비대위 활동 기간과 비대위원 구성은 비대위원장이 당 소속 의원들과 논의해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대위 활동 기간은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개최 시점과 맞물린 민감한 문제라 관심이 쏠립니다. 민주당 소식 알아봅니다. 전당대회가 이제 2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당대표 후보들 오늘 연이어 토론회가 잡혀 있죠? 후보들은 지금은 오후 5시 부산에서 진행되는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2차례 방송 토론에서 맞붙는데 오늘 오전에는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 3차 방송 토론회를 마쳤습니다. 오전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방탄용 지적이 나오는 당원 80조 개정 논란을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는 이 당원을 바꾸려는 움직임에 대해 박용진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생각을 묻자 이 후보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님 이 당원 80조 개정에 대한 입장 어떻습니까?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검찰의 예를 들면 지나친 권력 행사가 문제 아닙니까? 아무나 그냥 기소해놓고 무죄가 되든 말든 이런 검찰권 남용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 예를 들면 이 여당의 정부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기소만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단기적으로 이것이 누구한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가 본질이 아니라 저는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문제인식, 우리 당원들을 지켜내야 된다는 문제인식 속에서 기소만으로 누군가를 정지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문제 아니냐. 또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면서 당대표로 선출되면 영수회담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오는 28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유진입니다.
이틀째 강한 비가 이어지면서 이곳 청계천은 보시는 것처럼 출입이 전면 통제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강한 비구름이 빠져나가면서 비의 강도가 다소 약해진 상태인데요. 하지만 아직은 안심하긴 이릅니다. 밤사이에는 더 강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추가적인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은 동해상으로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시간당 10에서 20mm 정도로 비의 강도가 다소 약해졌는데요. 하지만 밤사이 또다시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겠고 시간당 50에서 100mm의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영서 일부 지역에는 호우 경보가 이어지고 있고 그 밖에 강원과 충청 북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산사태 위험도 커졌는데요. 수도권 지역은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효 중이고요. 수도권과 강원, 충청 북부에는 산사태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서울 동작구에는 442mm, 서초구에도 415mm의 물폭탄이 쏟아졌고요. 경기도 여주와 양평에도 400mm가 넘는 누적 강우량이 기록됐습니다. 모레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충청 북부에는 최고 350mm 이상, 그 밖에 수도권과 충청, 전북과 경북에도 최고 30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의 호우는 다음 주 초반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무척 약해져 있으니까요. 산사태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집중호우 폭우 소식 뉴스톡보로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 더정치 시간엔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 임박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동 해임된 이준석 대표는 가처분 신청 등 결사항전에 나서겠다고 한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내홍 어떻게 흘러갈지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